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신문을자 테스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억 원 넘지 않는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체납자 재산을 숨겨둔 혐의를 받는 친인척들에 대한 금융조사도 실시한다고 하고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는데 체납액이 1억 원을 넘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를 충족한 경우이고, 법원이 감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금융조회도 할 수 있고요. 여권을 발급받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가능하게 법을 제정을 했네요. 이 체납 세금의 환수는 필요하고, 이때까지 마땅한 대처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상습 체납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 법안 자체가 체납 세금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게 정적 재고용으로도 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게 경찰 국가로 화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 자체에는 출국 금지 내용도 있고요. 물론 여권은 발부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지만요. 대부분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걸릴 게 없겠죠. 그 조건이 까다롭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출국금지, 금융조회, 감치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억이 넘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기간 1년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걸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로 보입니다. 그게 만약에 정적 재고용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족에 대한 금융조회부터 시작해서 바로 30일간의 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많은 범죄가 있더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지고 밝혀지지 못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에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걸릴 수 있는 거는 다 걸려 있습니다. 출국금지, 금융조회, 감치까지. 그래서 좀 국가가 좀 경제 국가화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약간 우려가 듭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제품의 5%를 관세를 매기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방침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내분에 휩싸였다는 내용입니다. 론 존슨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국경 장벽 건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고요. 멕시코 측은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공화당에서 지금 가장 강한 수준의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멕시코 관세 부분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전체적으로 5%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의 국경 장벽 건설에 관해서는 찬성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국방과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통제는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갖다 붙어야 할 일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경이 굉장히 허술했었죠. 그래서 국경 통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가타부타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의 그 유입을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참 의문이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것인지, 관세를 올리기 위한 것인지, 무슨 관세를 올리기 위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핑계인지 뭐 도저히 알 방법이 없고, 이와 같은 고립주의를 계속 한다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고, 남미가 정말 좀 반미적인 경향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미래에 남미의 중국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세 번째 기사입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어떤 도전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미국과의 그 무역 분쟁에 관해서 이제 자신감을 표력했다는 기사입니다. 러시아 국빈 방문길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 보복카드로 히토류와 여행, 유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기업에까지 직접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재선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 기사를 보면은 무역 분쟁이 나자 시진핑 주석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군사적이거나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역의 문제에서는 러시아는 좀 미국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동맹국이니까 찾아갔다는 내용이네요. 여기서 이 기사를 보면은 시진핑의 그 반격 카드는 정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사용할 수 있는 보호카드 히토류 문제, 그리고 여행 제한, 유학을 제한하고 개별 기업을 제재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식료품 구입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나열되어 있죠. 근데 요 마지막 부분에 좀 뼈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그 공세는 역시 선거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기가 끝난과 동시에 정책의 연속성이 깨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죠. 독재가 안 되는 국가의 단점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죠.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다가 좌우가 바뀌면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게 독재가 안 되는 국가의 좀 단점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정도는 있으나 중국과 세계 무역 충돌은 계속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기사에서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달리 있는 청정기 수소 전기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원시가 이날 준공한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는 각종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배치해 기존 충전소 대비 설치 면적을 절감하고 구축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는 내용이고요. 수소 전기 버스 한 대가 1km를 달리면 4.863km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한 대가 연간 86,000km를 주행했다고 생각하시 총 418,218km의 공기 정화가 가능하고, 64kg 정도의 성인이 76명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버스 성능은 최대 240kW, 약 326마력의 전기 모터로 운행되며 수소 킬로그램당 13.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45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제고 속도는 시속 92km에 이르고 승차 인원은 대당 45명입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 로드맵에 의하면은 2040년까지 1200곳의 수소 충전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컨테이너 설비를 갖추어 구축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수소 전기차 보급에는 가격 못지않게 충전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가의 충전 시설을 보급할 수 있다면 판매에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기 정화의 장점은 과거부터 뭐 거론이 되는 이야기니까 뭐 더 논의할 부분이었고요. CNG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에 CNG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경유나 CNG 대신 수소차를 사용하면은 뭐 일정 부분 미세먼지에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의 성능을 보면 1회 충전에 450km, 최고 시속은 92km, 그 다음에 승차 인원 45명이라면은 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차의 상용화 부분에는 충전 시설과 차량 성능 부분이 일정 해결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은 차 가격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좀 더 경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수소차를 상용하려면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수소차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유는 수소를 얻는 과정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환경에는 굉장히 치밀할지 모르지만요. 그 경쟁 상대인 전기차는 매우 저렴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저는 미래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수소차 양산화를 진행을 해서 한국이 수소차의 부분에는 세계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소차라는 그 독특한 기술을 축적하려고 한다면 전국 과학단지에서 저가로 수소를 채취하는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에너지 문제에서 효율 문제에서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차 수소차는 이미 양산이 된 기술이죠. 다른 부분에서 지게차도 있었고 수소도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로 양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에너지 방식입니다. 그거를 지금 기름이나 가스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다른 에너지원으로 양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독특한 기술을 데이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화학단지에서 경쟁력이 있는 저가 연료를 얻을 수가 있다면, 저가 수소를 얻을 수 있다면 전기차와 어느 싸워볼만 할 것이나, 하지만 전기처럼 이동하기 쉬운 에너지를 수소라는 기체가 이동해야 되는데 따를 수 있을까? 단가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저 생각이 들지는 일단 않고요. 회의적이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버스 시장부터 공략한 현대차의 판매 방식, 수소차 시장을 양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전략은 아주 잘 잡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버스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곳이 있어야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기가 쉽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정적인 이용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업계를 먼저 공략한 것은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운에 관한 내용이네요. 손학규 대표 퇴진 문제로 연일 개파 싸움에
중인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퇴진파가 5일 창당 정신을 두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당이 창당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루한 노선 투쟁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손 대표는 이날 퇴진파 최고위원 5명이 요구한 송태호 윤리위원장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퇴진파는 송 위원장이 손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라며 대표가 윤리위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손 대표는 징계 대상자인 하 최고위원이 참여한 불신임 요구는 재적 최고위원 과반의 요구로 보기 어렵다 고 말했고요. 하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서 윤리위원장에 대한 최고위원의 다수 불신임 요구는 당헌 당규에 보장된 권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에 관련해서 당권파와 퇴진파가 또다시 격돌했던 내용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모래처럼 좀 뭉치지 않고 있고요. 위의 내용처럼 정체성이 다른 개성이 강한 여러 당의 국회의원을 모아두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수도권의 개혁적인 중도 보수 신당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에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양당 체계의 무게 중심이 될 정당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하지만 이처럼 손학규 대표가 당원을 무시하고 그 당을 이끌고 간다면은 좋지 않겠죠. 계속 갈등이 불러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대표께서는 이대로 총선까지 완주를 할 생각인 것 같고, 바른미래당의 지금 같은 지지율로는 좋은 성적을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총선 이후 당이 갈라지거나 붕괴 수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국민의당 상당위원은 민평당으로 흡수되고 바른정당계는 아마 재야화되고 수도권 신당을 다시 창당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양당 체계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양당 체계가 아닌 중도의 그런 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네, 6번째 기사입니다. 북한이 한국이 북한에게 600만 달러를 지원한 내용이죠. 남북교류협력추진의회가 서면으로 세계식량기구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 모자 보건 영양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미 정상이 직접 서명한 6.12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고요. 최근 들어서 실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일부 부장 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좀 더 계속 외교적인 면에서 좀 접촉을 하려고 북한이 그러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뼈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물이 있기 전에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 쪽에서 나가는 관측과 추정이 상대국에는 명확한 입장으로 읽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지원을 어느 정도 국가에 부담되지 않는 100억 관련해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도적인 부분과 에서 지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찬성입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경제제재가 계속 되고 있고 한국도 거기에 대해 동참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아귀들의 분유라든지 결핵약이라든지 산림 녹화용 나무와 같은 제재에 벗어날 수 있는 전쟁 물자와 상관없고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담이 없는 선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열매가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에 뉴스에 그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 시기를 고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좀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 1, 2년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어쩌면 뭐 10년 이상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시기를 고르고 있고, 뭐 무르익어 가기 위해서 뭐 물밑 작업이 계속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생각이 듭니다. PDF 파일을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사용법을 몰라서 좀 많이 서툴었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말도 이렇게 좀 떠듬점점 하지 않고, 마이크도 준비해서 다음 방송은 더 매력적인 방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